원래 처음에는 그 단권화 하실 때 공부를 조금 넓은 범위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얇은 걸로 하다가 그 얇은 걸로 하게 되면 나중에 부족한 내용 같은 걸 계속 끼워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두꺼운 거에서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에 제가 단권화 할 때 이를테면 관세법이다 라고 하면 관세법 책을 처음에 사서 2달간 수업을 들으시면 수업을 들으시고 2달간 다시 자기가 리마인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끼워 넣기를 하게 돼요. 목차든 빠진 내용이든 그런 것들 때문에 끼워 넣기를 계속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책이 지금 갖고 있는 책 교재의 2배 정도로 분량이 늘어나실 겁니다. 책이 요만했던 게 그 공부를 좀 계속 하시다 보면 늘어나실 거예요. 책 자체는 똑같은데 끼워 넣기 한 것 때문에 책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에 되시면 이제 2년도 1월, 2월, 3월 그렇게 가시면 끼워 넣기 했던 거를 조금씩 다시 빼세요. 그러면 다시 옛날 원책의 두께만큼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권화를 하시는 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땐 가장 효율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뭐 다른 과목은 서브를 하셔도 좋지만 평가 같은 경우는 단권화가 되게 서브를 만들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나중에는 이 두꺼워진 책 한 권이 거의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런데 그 사실 그 평가 정의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분들 사실 그 입문서로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책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데 요약도 안 돼 있고 목차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평가 정의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논의가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근데 초창기 평가 시험이 제도와 법제화됐을 때 논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평가 정의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의 어떤 수험가의 가장 대세적인 의견은 평가 정의를 참고용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학원에서 주는 기본서. 왜냐하면 구조가 딱딱딱딱 들어오잖아요. 요약돼 있고 목차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근데 이제 거기서 부족한 내용을 평가 정의를 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하는 방식으로 참고용으로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기본서 요약돼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조차 평가 정의를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목차화 시켜놓고 내용을 줄여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조금 어렵게 공부하시면 이 책을 보다가 나중에 기본서 보면 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갔다가 나중에 어려운 걸 만나는 것보다 어려워도 차라리 좀 두께가 있고 자세한 책을 기본서로 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HS가 저희 때는 조천희 선생님께 사실 바이블이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FTA에 계시죠? 근데 조관세님의 관세율표 및 상품학 교재가 가장 바이블이었는데 저는 그때도 김정환 선생님의 기본서를 썼는데 책 두께가 2배 차이 나요. 왜냐하면 김정환 선생님 교재는 해설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조관세님 책은 상대적으로 해설서 내용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주규정과 HS 4단위 체계 위주로 책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보기에는 편하지만 공부하기에는 김정환 선생님 책이 훨씬 더 자세했어요. 목차 없이 해설서 내용을 때려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두께가 있는 책이 다 좋다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실무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주는 서브, 저희 때는 장창규 선생님 서브가 진짜 두께가 이거의 한 4분의 1? 한 거의 100페이지도 안 됐어요. 근데 그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왜 끼워넣기를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중에는 두께를 거의 한 5배 가까이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또 아까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운송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헤이그 비스비의 햄부르크가 장창규 선생님 서브의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헤이그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끼워넣기 했던 것 중에 표로 한 페이지 정리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표를 외워놨던 게 득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있는 책들은 그런 수고로움을 하셔야 되는데 반해서 평가정의 같은 경우는 자세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좀 더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개괄적인 내용 좀 말씀드리고 수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제가 모의고사나 문제풀이를 가면은 여러분들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체계가 안 잡혀 있다라고, 논술형에 대한 체계가 안 잡혀 있다라는 건데,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답안 작성은 여러분 목차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1, 가, 1, 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들 공무원 7급이든 9급이든 합격을 하면 이제 공문을 쓰는 작성 요령 중에 목차식에 대한 배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자 1, 그 다음 숫자 1, 가, 그 다음은 가로 열고 1, 그 다음 가로 열고 가입니다. 이 밑에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양식에 맞춰서 쓰시는 게 가급적이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있으면 1, 서설, 그 다음에 1, 의, 2, 요건, 3, 효과. 이를테면 요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성, 거래조건성,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FM이에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쓸 때, 이거는 50점짜리 쓰실 때 쓰시는 목차고, 10점짜리인데 목차를 6단까지 잡으시면 분량이 넘쳐요. 그렇게까지 잡으실 필요 없고요. 10점짜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로마자 없이 1, 그 다음에 1,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편의대로 그냥 이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차식 같은 것들도 조금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안 쓰실 때 이거 얘기하다 섞였는데 가운데다가 로마자 목차 잡으시는 건 좋습니다. 문제가 리마인드가 잘 돼요. 자, 1, 그다음 1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요 하면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목차와 목차 사이는 반드시 띄워주세요. 목차와 목차 사이는 반드시 띄워주시고요. 그런데 세 목차 1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목차들을 띄는 거는 보기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대목차와 중목차 사이는 여기도 띄고 중목차와 중목차 사이도 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차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좀 논술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험 또 얘기 중에 하나가 펜 쓰시는 거. 펜은 자신의 글씨체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글씨를 잘 쓰실 필요 없어요. 정자로 쓰실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정자보다 약간 글씨를 크게 눕히는 게 분량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 가가 아니고 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자보다는 눕힌 글씨가 훨씬 더 분량을 많이 잡아먹고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글씨가 너무 정자이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 글씨 이쁘죠? 가 이렇잖아요. 엄청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펜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글씨를 좀 눕혀서 날림 형태로 좀 써주시는 게, 그러니까 눕히고 날림으로 쓰시는 게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나중에 어차피 많이 쓰시다 보면 연습이 자동적으로 되실 거예요. 글씨를 내가 못 쓴다, 전혀 그런 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진짜 못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판독 자체가 불가능해. 그런 분들은 답안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도 짜증이 나요. 돈 받고 채점하는 저도 짜증나는데 돈 안 받고 채점해야 되는 교수님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저도 대놓고 얘기해요. 글씨 고치셔야 된다, 명확하게 고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정말 극한적인 형체를 아예 알아볼 수 없는 판독이 안 되는 형태 아니면 글씨 못 쓰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펜은 자기가 쓰는 글씨가 날림체다라고 하면은 조금 굵은 글씨를 쓰셔도 돼요. 굵은 걸 쓰셔도 되는데, 정자에 가까운 글씨체인데 펜까지 굵게 쓰면은 판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글씨체를 보고 좀 채워진, 나중에 이제 답안 연습을 많이 하실 테니까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평가는 사실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시겠지만 그 목차라는 게 따로 없어요. 과세각의 결정 방법과 과세각의 산출이기 때문에 목차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건 없으셔도 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관련된 내용은 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뭐 좀 편안하게 일단 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은 평가의 개념 및 연역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목표가 53페이지까지예요. 지금 13페이지를 9시 15분에 시작했는데 53페이지까지가 오늘 목표인데요. 여러분들 1편 총론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지 마십시오. 네. 저희 시험은 여러분들 현행 법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땠는지 같은 거는 문제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여기 보시면 관세 평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옛날에 뭐 가트 체제, 뭐 그다음에 브리셀 뭐 정의 그런 것들 비교도 하고 막 내용들이 굉장히 장황하거든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개념은 좀 보고 갑시다. 이해는 하셔야죠. 자, 13페이지에 보시면 관세평가의 개념입니다. 관세평가 커스텀스 밸류에이션이라 함은 수입물품 중 종가세 대상이 되는 물품의 과세표준, 수입물품의 가격,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네, 이거는 법적인 목적의 어떤 개념 정의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풀어 쓴 거기 때문에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는 하세요. 과세표준, 그러니까 수입물품의 가격,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잘 나와 있는데요. 관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과세 가격과 세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요새 뜨고 있는 게 뭔가요? 직구. 직구라고 아세요? 해외 직구라고 아세요? 예. 여러분들 직구 해보신 분? 뭐 사셨어요? 영양제? 큰일 날 물건을 갖고 오셨네요. 영양제? 아, 그래요? 뭐 대규모로 갖고 오신 건 아니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뭐, 할 얘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직구를, 여러분들, 직구가 한창 이슈인데, 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아이폰을 국내에서 여기 휴대폰 개통하는데, 그래서 통신사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아이폰을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보상 판매라고 해도 목돈이 들어가시죠? 이를테면 80만원 정도가 아이폰을 사는데 들어간다고 칩시다. 자, 8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가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를 보니까 80만원이 아니라 한 40만원 정도면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네이버나 구글 연락에 돌려가지고 메일을 씁니다. 자, 그거 하나 나한테 보내다오. Send to me 아이폰. 그랬더니 돈 먼저 땡겨줘 라고 답신이 오죠. 그것도 구글로 돌립니다. 그렇죠? 돈 먼저 땡겨줘. 그래서 돈을 먼저 보내요. 40만 원을 송금을 합니다. 그렇죠? 40만 원을 송금하고 아이폰을 갖고 왔는데 그 아이폰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갖고 오려면 운송을 해야겠죠. 운송비가 대충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칩시다. 자, 계산기를 돌립니다. 자, 아이폰이 40만 원이고 운송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통신사에 내가 단말기를 들고 가서 개통시켜야 되죠. 그런 등록이나 개통에 소요되는 비용이 5만 원이라고 칩시다. 실제 여러분들 물정 너무 모른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라고 그냥 해주세요. 55만 원. 자, 그러면 내가 소비자로서 국내에서 샀을 때 80만 원만큼의 목돈이 들어갔는데 55만 원이면 쇼부가 처진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 때문에 아이폰의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40만 원과 10만 원을 포함한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우리 집까지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50만 원을 싸줬어요. 그리고 나서 갖고 옵니다. 자, 그러면 관세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아이폰에 대한 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게 40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걸 미국에서 우리나라 가까우는데 10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50만 원이죠. 그러면 이 50만 원이 내가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50만 원이 관세의 과세 가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폰은 HS8517에 분류될 겁니다. 틀릴지도 몰라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폰은 8517에 분류되면 세율이 0%일 겁니다. 0%, 그러니까 ITA라고 해서 정보협정이 있어요. 그래서 0%이기 때문에 실제 관세액은 빵이에요. 빵원입니다. 자, 이게 바로 과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이폰을 샀는데 이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를 지급을 했는지, 운송비를 포함해서 얼마를 줬는지 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과세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폰이 HS8517에 분류돼서 세율이 0%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2교시에 배우시는 관세율표 상품학이에요. 그렇죠. 자, 만약에 관세율표 상품학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이폰에서 이를테면 옛날에 실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삼성 갤럭시였거든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 이게 통신 기능도 하지만 텔레비도 된다라는 거예요. 텔레비, TV, 영상 송수신 장치가 8528인가 분류될 겁니다. 자, 그러면 8%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폰이 그러면 TV냐 핸드폰이냐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뭐에 분류되냐, 어떤 우선순위를 갖냐를 따지는 게 결국 주기능에 따라 분류해야겠죠. 그러면은 HS에서 갖고 있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걸 배우시는 게 바로 관세율표 상품학입니다. 자, 그런데 50만 원 보냈어요. 끝? 그게 과세 가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직구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다양성입니다. 그렇죠? 나는 50만 원을 줬는데, 그렇죠? 대부분 다 보니까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딴에 갑자기 A라고 하는 애가 5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가지고 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0만 원이 과세 가격이다. 자, 이 10만 원도 알고 보니까 운송비예요. 운송비가 착불이었어. 운송비 착불 10만 원만 주고 물때는 아예 주지도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10만 원이면 운송비밖에 안 되는데 물때는 왜 안 줬지? 알아보니까 이 아이폰 A라고 하는 애가 받은 아이폰은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데 아버지가 선물로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애는 이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운송비만 지급하고 물때는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1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에다 0%, 0원. 자, 세율이 0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8%라고 칩시다. 8%라고 치면은 세액이 틀려지죠. 그렇죠. 자, 50만 원에 8%면 얼마 나올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만 얼마 나오겠죠. 자, 그런데 10만 원에 8%라고 하면 몇천 원, 0.8천 원, 0.8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세율 차이가, 그러니까 세율은 똑같지만 과세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애는 직구를 하면서, 자, 엄밀히 말하면 직구가 아니죠. 아버지가 선물로 보낸 거니까 직구는 아닌데 10만 원이라서 10만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관에서 똑같은 아이폰인데 얘가 갖고 왔을 때는 50만 원인데 얘가 갖고 왔을 때는 1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관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액이 낮은 애한테 왜 10만 원인지를 까기 시작합니다. 까고 봤더니 별거 없죠. 아버지가 선물로 보낸 거죠. 자, 그때 10만 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얘가 비록 이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지급한 건 10만 원이지만 10만 원을 인정 안 하고 50만 원으로 과세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세평가입니다. 자, 50만 원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관세평가의 대원칙은 내가 물건 사기 위해서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 그렇죠?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우리나라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될 금액이 관세 과세 가격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수출 판매를 위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판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1방법이 배제됐어요. 자, 1방법이 배제되면 2방법으로 내려갑니다. 자, 동종동질 수입물품이
얼마에 갖고 왔는지를 봤더니 다른 애가 50만 원에 동일한 물품을 갖고 온 실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에 의해서 50만 원을 과세 가격으로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세평가예요. 그래서 관세평가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품목분류라고 하는 거, 결국 관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품목분류가 HS가 뭐냐, 세율이 뭐냐,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2교시에 배우셔야 될 거고, 3교시에 배우셔야 되는 것들은 이 과세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 가격이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그렇죠. 그걸 따지는 게 관세평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관세 세액은 과세표준에다가 관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그렇게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하나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13페이지 그 네모 밑에 세 줄 밑에 내려오시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밑줄을 치고 암기를 하세요. 뭐 간단하니까. 관세법 1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설에 정말 쓸 내용이 없으면 쓰기 좋습니다. 자,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적용하는 거를 종가세고 뭐 수량을 적용하는 종량세 그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는 관세법 시간에 그냥 배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쭉쭉 그냥 읽어보시지도 마시고 넘어가세요. 네, 넘어가세요. 그냥 나중에 한번 그 시간 너무 남는다라고 하실 때 그냥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평가제도 연역 쭉쭉 넘어가시고요. 연역 같은 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자, 20페이지 보면은 제2장에 가트 평가 규정 제7조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들 앞에 이 총론 부분은 그러니까 평가를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정도예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 가트 평가 규정 제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세요. 자, 그런데 그 20페이지 관세평가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관세평가의 일반 원칙이라고 한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 결론을 쓰기에 굉장히 유용한 클루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겁니다. 자, 독립된 시험 문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독립된 시험 문제로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 결어를 쓰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원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평가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달 동안 배워야 되는 내용을 크게 정리하면요. 평가는 크게 3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총설, 그리고 과세가격, 결정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결정 절차입니다. 이렇게 3가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총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HS에서도 보시면 HS 총설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뭐 이를테면은 뭐 관세일표 해석에 관한 통칙,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제너럴한 그런 원리입니다. 일반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이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자, 평가 협약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칙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반 원칙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거래가격을 최우선 적용해라 라고 하는 거래가격 최우선 적용의 원칙. 딴 거 말고, 자, 구매자, 판매자 간의 실제 지급 금액인 거래 가격 있죠? 거래 가격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해라 라고 하는 거래 가격 최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상업적 관행을 존중해라. 상업적 관행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GAAP 라고 하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인가?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인정된 회계원칙. 기업회계기준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회계학에서 배우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존중해라 라고 하는 선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아주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통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적용 순위. 자,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6가지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6가지 결정 방법은 순차적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6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5방법 갈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세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이 우리 관세평가의 전체적인 총설, 일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쏠쏠하다라는 거예요. 쓰시기에 참, 결어에 쓰기에 참 쏠쏠하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 원칙이, 자, 관세평가의 일반 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업적 관행 존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10점짜리의 내용 중에 하나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내용이 어떤 사례를 풀기 위해서 이 원칙을 썼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 본문적인 내용에서는 기출이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지금 5년 중에 한 번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의 일부, 그러니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툴로서 쓰일 수는 있지만 독립돼서 사용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요. 자,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관세법 배우셨으면 너무나 잘 아시죠?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가지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있어요. 너무 쉬워? 너무 쉬우세요? 자, 교과서 던지고 제가 편한 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6가지 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교과서는 저거 죽도록 공부하실 거니까 제가 마음껏 그냥 편한 대로 기업체 나갔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설명할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자, 6가지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에 수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수출자가 있죠. 자, 얘가 물건 줍니다. 이 반대의 경우 있지 않나요? 우리가 수출 보내는 경우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 보내는 경우는 우리가 물건을 받는 경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세는 수입 관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관세는 논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보실 때도 그림을 그리시겠지만 모든 물건은 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우리가 해외로 보내는 물건, 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에 대한 평가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더라는 거예요. 비자금 조성하기에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 무역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SK나 뭐 대기업들 한창 IMF 때 대기업들 총수들 많이 붙잡혀 갔었잖아요. 근데 총수들이 비자금을 조성할 때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역가장입니다. 무역가장. 실제 무역의 거래가 발생 안 했는데 무역을 한 것처럼 가정해놓고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류만 있으면, 그렇죠? 세관에서 검사하는 거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 거래를 가정해가지고 수출 물건을 실제로 10원짜리 물건 보내놓고 10,000원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쨌든 들어와야 되죠. 10,000원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채권이 발생했죠. 그런 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논외고, 자,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돈을 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준 돈, 이게 과세가격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이 물건에 대해서 구매자인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원칙적인 과세가격이라는 겁니다. 자, 왜 돈을 가지고 할까요? 왜? 여러분들 수입자, 여러분들 기업체지만 당장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아이폰을 짓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인간형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인간이죠. 왜냐하면 내가 해외에서 아이폰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면 한 군데 웹사이트 들어가서 50만 원이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 최소한 두세 군데는 들어가 보고 가격 비교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아예 가격 비교를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버리시든가.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내시죠. 그렇죠? 이 물품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을 세관당국이 수용을 하라는 거예요.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인간이니까. 합리적인 인간이 정상적인 무역 경로 하에서 책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물건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 게 돈으로 지급됐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실제 지급 금액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평가협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실제 지급 금액을 과세 가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지급 금액을 과세 가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수입자와 수출자가 당연히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실제로 줘야 되는 수입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원하지 않을 거고 돈을 덜 주는 거는 원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형태라고 하면 수출자가 가만히 안 있겠죠. 수출자는 당연히 제값을 받아야 되고 수입자도 물건을 제대로 된 물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급하는 실제 지급 금액이라고 하는 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일 거라고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 금액을 과세 가격의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왜곡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인정할 수가 없겠죠. 아까처럼 수출자가 아니라 아버지야. 아버지가 우리 딸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쁘다. 아이폰 써. 그래, 나 미국 출장도 와 있으니까 써. 하고 무상으로 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나간 게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가치 평가되어 있는 금전이 나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격이 실제 지급 금액이 없죠. 아버지한테 아이폰 받으면서 아버지 가격 신고해야 되니까 나 10만 원만 보낼게. 그런 사람 있어요? 정상적이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격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일방법을 배제합니다. 자, 일방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지급 금액을 하는 거고, 자, 만약에 실제 지급 금액이 왜곡되어 있거나 실제 지급 금액이 없을 때는 일방법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방법 이하로 내려옵니다. 자, 이 방법은 동종 동질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이 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데, 자, 수입자가 수입자 얘 말고 다른 수입자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얘가 갖고 온 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물건에 대한 과세 가격이 있죠. 그리고 이 가격은 달리 왜곡되었다라고 볼 만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갖고 왔던 동종동질 물품, 똑같은 물품에 대한 가격을 갖고 올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가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한 가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유사물품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동종동질 물품이나 유사물품이라고 하는 거는 내 거 당해 거래에서의 가격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가격을 가지고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동종동질 물품, 유사물품. 그래서 2방법이고 3방법입니다. 자, 뭐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해당되는 내용에서 쓸 거고, 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똑같은 물건이 없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요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요새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요새 트렌드는 여러분들 다품종 소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어때요? 백 뭐 좋아하세요? 백. 네? 딱히 없어서? 루이비통. 이를테면 똥이라고 한번 칩시다. 루이비통, 뭐 보테가, 구찌, 뭐 많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브랜드화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테가나 그런 것들이 시중에 많나요?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명품, 럭셔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품종 소량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소품종 다량이었잖아요. 품종 자체는 많지 않은데 수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래서 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았죠. 저희 세대만 해도 나이키 조던 23번이 그려져 있는 그 신발 같은 것들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경향은 소품종 다량화. 그렇죠. 그리고 브랜드의 어떤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동종동질 물품이나 유사 물품이 적용 빈도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아까 루이비통 먼저 얘기했으니까 루이비통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루이비통 코리아가 있어요. LVMK라고 하는데 루이비통 맞나? 아무튼 루이비통 코리아가 있는데, 자, 루이비통 코리아는 루이비통 본사로부터 백을 사갖고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백을 백화점, 자기네 백화점 직영 매장에서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DFS라고 하는 면세점에서 팔기도 하죠. 그렇죠? 하여튼 루이비통 백을 루이비통 코리아가 사갖고 와서 백화점 직영점에서 소비자한테 팔기도 하고 면세점에서 팔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루이비통 백을 루이비통 코리아가 아닌 구찌 코리아가 사갖고 올 수 있겠어요? 사갖고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수익권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품 내지는 이미지화 되는 것들이 결국은 동종동질 물품이나 유사 물품에 대한 빈도나 적용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트렌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종동질 물품이나 유사 물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적용하는 게 4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4방법은 1방법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1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시험 문제 나와요. 실무에서는 1방법이 90%가 넘는다라고 얘기하는데 90%가 정확하게 넘는지 안 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통계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1방법은 우리 관세평가가 거래가격 최우선 적용의 원칙, 거래가격 적용 자체가 원칙이죠. 그렇죠? 달리 다른 사정이 없으면 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9%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거래가격 적용 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방법이라고 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4방법입니다. 자, 4방법은 왜 중요할까요? 자, 동종동질 물품, 유사 물품이 없어요. 자, 이때 평가를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자, 이때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수입자가 갖고 와서 소비자한테 팔 거지 않습니까? 소비자 내지는 도매를 할 거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판다라고 치면 여기서 도매했을 때의 국내 판매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역산해서 수입 가격을 산정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역산하게 하면서 거꾸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겠냐? 왜? 수입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가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그렇죠? 자, 다른 수입자가 갖고 온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4방법을 만나게 되면 4방법은 수입자가 얘가 사갖고 와서 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과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2, 3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트렌드상 2, 3방법의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4방법이 적용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4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수입자가 물건을 사갖고 와서 물건을 팔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내 판매가가 있을 겁니다. 매출액이겠죠? 매출액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액에서 얘 마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자의 마진을 차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물건 통관하면서 국내로 갖고 와야 되죠. 그렇죠. 국내에서 관세 내야 되죠. 관세, 수입국에서 발생한 관세, 운송비 같은 것들을 차감해서 통관 시점에 과세 가격을 판가에서 역산해서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방법이에요. 자, 5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사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사방법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방법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걸로 추정되는 선생님, 사방법의 맹점이 뭘까요? 수입자는 모든 매입과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사방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에? 안 알려줘? 그 과태료도 나와요. 세액의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도 나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사방법 자체의 맹점은 뭐냐면 상품 매매 거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품을 내가 사갖고 와서 단순하게 파는 형태에 적용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원재료를 사갖고 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방법의 맹점은 단순한 상품 매매 거래 있지 않습니까? 매입 매출을 잡는 단순한 상품 매출 매입만을 수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입자가 좀만 뭐 하면 사방법이 어려워져요. 얘가 조금만 부가가치 창출시켜버리면 사방법 적용이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브레이크랑 타이어랑 유리랑 몇 가지를 갖고 와서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 자동차의 국내 판매 가격이 있어요. 자, 사방법을 써야 된대요. 내가 파는 건 자동차예요. 그런데 내가 수입하는 거는 유리, 브레이크, 타이어예요. 유리, 브레이크, 타이어의 과세 가격을 어떻게 구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방법은 상품 매매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방법이 적용이 못 되는 경우도 당연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내려가냐? 5방법으로 갑니다. 자, 5방법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물건에 대한 지급 금액도 없고 동종동질도 없고 유사물품도 없고 국내 판매가에서 역산하자니까 제조해가지고 부가가치 제대로 못 구하겠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방법은 자, 수출자가 그 해당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얘가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겠죠? 그렇죠?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거니까 그 생산과 관련 비용에다가 수출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했을 때 통상적으로 마진을 더하겠죠. 그렇죠. 마진에다가 다시 운임을 더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치를 만드는 게 5방법 과세가격입니다. 이거를 산정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computed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된, 산정된 computed value라고 하는 건 얘의 원가로부터 시작해서 수출국에서 발생했을 원가, 마진 같은 거 더하고 운송비 더해서 다시 이 가격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6방법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데 5방법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수출자가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물건을 200원에 팔았는데 원가 까보니까 10원이야. 예. 자료 주고 추징 조금 받는 건 괜찮은데 거래가 끊어지겠죠. 그렇죠. 야, 이게 이런 얼마나 헤쳐먹었길래 돈을 그렇게 많이 헤쳐 드셨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는 원가 자료 공개를 굉장히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저도 관세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 소비 문화는 좀 바꿔야 돼요. 정말 호갱이라고 하죠.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나중에 가셔서 여러분들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죠. 관세사가 되는 이유는 관세에 대한 부가 징수를 적절히 하고 관세적 확보를 통해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될 돈은 납세자한테 나오죠. 그렇죠. 납세자 프렌들리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납세자 입장에서 비호할 수밖에 없는데 실상을 보면 엄청나요.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3배수, 4배수는 장난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원가 보시면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관세화 중에서는 구매 행태가 바뀌는 사람들, 관세화가 되고 나서 이 평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구매 행태가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사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입 가격이 얼마인지 아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입가가 100원인데 국내에서 파는 거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100원짜리 물건이라는 걸 아니까 그때부터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1000원 주고 차라리 내가 이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면 1000원 주고 물건 사는데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죠. 그렇죠? 이 물건이 뻥튀기를 하면 할수록 물건이 잘 팔려. 똑같은 물건인데 뻥튀기를 하면 할수록 럭셔리가 되고 뻥튀기를 하면 할수록 물건이 잘 팔려.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죠?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가장 호구인 사람이 가장 대접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나라라는 겁니다. 자,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5방법 같은 경우는 수출자가 이렇게 생산 원가를 직접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실제 1000원짜리로 수입했는데 까보니까 100원이더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가 자료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용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6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쇼부 한번 쳐보자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야, 그럼 어떻게 할까? 야, 까! 뭐든 합리적으로 그냥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reasonable criteria라고 얘기하는데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쇼 붙이는 거예요. 쇼당. 자,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 그렇죠. 세관이 보기에는 100원인데 내가 볼 때는 50원이야. 그럼 한 70원 정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70원 정도로 하자. 그럼 이 70원이 왜 70원이냐? 그거는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1 내지 5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어쨌든 물건에 대한 과세 가격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6방법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6가지 방법이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다음 달까지 저랑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6가지 방법.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돈 주는 만큼 내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갖고 오는 물건에 대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물건 갖고 오는 게 없으면 다시 수입자가 갖고 있는 과세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내가 파는 가격이 있고 거기서 내 마진 빼고 부대 경비 빼가지고 수익가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가격들이 다 여기 기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오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나.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4방법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5방법입니다. 딴 놈 거 갖고 오는 게 2, 3방법이고요. 그렇죠? 이것도 저도 안 되겠다. 그냥 이거를 한번 맞춰보자라고 하는 게 6방법인 겁니다. 자,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거는 1방법, 4방법.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 문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1방법에서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4방법도 계산 로직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제가 4방법에 대한 과세 가격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공부 제일 많이 한 걸로 추정되시는 분. 자, 국내 판매가에서 4방법에서 과세 가격 구할 때 공제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암기식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빼는 거 4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걸 빼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4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윤 및 일반 경비, 수입자 이윤 및 일반 경비 또는 수수료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윤 및 일반 경비를 차감을 하고요. 그리고 수입국에서의 조세기타 공과금, 그리고 국내 운송 비용,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뭘까? 뭔지 기억 안 나요. 아무튼 4가지를 빼는데 왜 이것들을 빼야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사례 하나를 주고 국내 판매가 주고 하나 주고 다른 거 하나를 내요. 그러면 이거는 뺄까 빼지 말아야 될까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자, 규정에 없는 건데 안 빼야겠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자, 생각해보니까 국내 판매가에서 역산해서 CIF 위한 수입신고 시점까지의 가격을 구하는 거래. 자, 그런데 이 가격은 분명히 여기서 발생했어. 자, 그러면 빼야 될 것 같죠? 수입국에서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틀리십니다. 빼면 안 돼요. 자, 그걸 이해하려면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빼는지. 규정에는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이거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50점짜리였어요. 그것도 50점짜리였는데 대부분 수험생이 틀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 이거를 왜 빼는지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왜 빼는지 이해했으면 이게 왜 빼면 안 되는지가 나옵니다. 단순히 법에 없기 때문에 안 빼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좀 그런 내용을 많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6가지의 평가 방법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과 주구장창 공부하셔야 될 내용. 그렇죠. 100%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100%는 아니지. 한 90, 한 5% 정도 여기서 나왔고, 나머지 5% 정도는 결정 절차에서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결정 방법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당동유국 산합이라고 그렇게 저희 때는 외웠었는데, 뭐 당의 수입물품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 뭐 어쩌고 나오죠. 동종동질, 유사물품, 국내 판가를 기초로 한 거, 산정가격, 합리적 기준. 이거는 관세법 때도 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에서는 뭐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6가지 방법이 있고, 결정 절차라고 하는 거는 신고 절차를 얘기합니다. 자, 과세가격을 어떤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그렇죠. 어떤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라는 걸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한 가격신고 절차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여기서 관세법을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잠정신고, 그렇죠. 잠정신고 제도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거고요.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라고 하는 사전심사 제도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결정 절차는 행정 절차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사례형 문제, 그리고 사례 해결식이라고 하는 게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쓸 거냐, 어떤 사례를 주고 1방법을 쓸 거냐, 4방법을 쓸 거냐 고민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1방법입니다. 왜? 느낌이 와요. 그게 아니에요. 왜 1방법인지, 왜 1방법이 아니라 왜 4방법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답안에다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구하고 그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이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동종동질 유사물품이라고 하면 내가 100원에 갖고 왔는데 다른 애가 500원에 갖고 온 게 있어. 그렇죠. 그러면 500원을, 그러니까 내가 이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500원을 갖고 와야겠죠. 1방법이라고 하면 100원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세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 그 관세평가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반 원칙 관련된 내용은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식에서 결어에 쓰이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21페이지부터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봅시다. 자, 과세 가격은 액추얼 밸류라고 하는 실제 가격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과세 가격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라는 거죠. 실제 가격이어야 되고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이어서는 안 되고 국내 생산품의 가격을 적용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겨루로 쓸 수 있는 정도로 약하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결정 방법은 안정적이고 공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행정은 세 번째 나와 있죠. 획일적이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사법기관의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과세가격
신고를 하든 누가 신고하든지 간에 획일적이고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22페이지 봅시다. 22페이지 오시면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 개념이 나옵니다. 자, 아까 실제 가격을 써야 된다, 액추얼 밸류를 써야 된다라고 돼 있었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줄에 보십시다. 자, 가트 제7조 2항에 의하면 관세 목적상의 과세 가격은 액추얼 밸류라고 하는 실제 가격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첫째,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해당 수입 물품의 실제 가격이거나 또는 같은 종류 물품의 실제 가격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 가격을 쓰거나 같은 종류의 물품의 실제 가격을 쓰거나 아무튼 실제 가격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네, 거기까지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세가격 개념에 대한 각종 요소들 나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가격의 요건 보시면 실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격이란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해당 수입 물품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한 실제 가격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가격이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청약에서 도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판매는 정상적인 무역 경로를 통해서 완전 경쟁 조건 아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자, 밑줄 치지 마시고요. 자, 정상적인 무역 경로 그리고 완전 경쟁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정상적인 무역 경로 그리고 완전 경쟁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자, 실제 가격, 액추얼 밸류를 써야 되는데 그 액추얼 밸류가 왜곡될 만한 여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격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시장 경제죠?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고 공급자가 아버지다. 그러면 다른 상황이죠.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렇게 왜곡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합리적으로 그 가격이 책정됐다라는 게 인정됐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짧게 가져왔더니 숨이 끊어졌어.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사실 다 생략해도 되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실제 지급 금액을 배제해야 되는 사유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 영향. 그러니까 자, 앞으로는 PAPP라고 쓸게요. PAPP는 뭐냐면 Price Actually Paid와 Payable. 그러니까 구매자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PAPP라고 얘기합니다. 실무에서도 통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PAPP는 실제 지급 금액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지급 금액을 PAPP라고 하는데 이 PAPP라고 하는 걸 못 쓰는 경우를 네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분 사용상의 제한. 쓰지는 마세요. 쓸 필요도 없어요. 자,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사정의 영향, 그리고 특수관계의 영향. 나중에 공부하시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기속 이익이 있을 때. 자,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경우를, 자, 나중에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워요. 자, 일방법 배제 사유, 실제 지급 금액의 배제 사유로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 조건 사정 영향, 특수관계 영향, 사후기속 이익,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외우면, 이렇게 외우면, 이해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왜 이 네 가지를 왜 규정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PAPP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무역 경로를 통해서 완전 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역 경로와 완전한 경쟁 시장 하에서 거래 가격이 책정됐을 걸 전제하고 PAPP라는 걸 인정하는데, 자,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샘플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이 물건은 내가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사업 가서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은 내가 샘플로만 써야 돼요. 자, 처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자, 처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팔 수 없는 비매품이다 보니까 낮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수입 가격을 똑같이 100원짜리 물건인데 샘플로 갖고 오는 건 40원에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팔 수가 없는 비매품이니까. 여러분들 화장품 같은 거 사시면 에이, 발랐네, 불에다가. 아, 그래도 피부 안 좋은데 발라버렸네요.
아마 이러고 집에 가서 내일 이러고 또 나올 겁니다. 제가 아침에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애도 아침에 저한테는 말 잘 안 거는데, 왜냐면 아침에 거의 반만 깨 있고 반을 안 깨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개업했을 때 아까 좋은 점을 물어보셨는데,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늦게 출근하는 거. 정말 늦게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출근하면 점심 먹고, 조금 졸다가 보면 저녁이에요. 저녁 먹어야 되고, 네, 집사람 전화 오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자, 샘플은 여러분들 화장품 같은 거 사시면 화장품에다 끼워 팔기 하죠. 그러니까 화장품 끼워 팔기라는 게 지금 허니버터칩 끼워 팔기 하는 것처럼 그거 말고 그 샘플 같은 거 좀 막 주잖아요. 조그맣게 담긴 앰플이라고 하나요? 나는 화장품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 이렇게 주는 거, 그런 비매품들은 똑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낮은 가격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모션, 광고를 위한 목적이거나 그런 거지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으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갖고 오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의 경우에 거래 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정상적인 무역 경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무역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비매품으로 해서 제한 걸어놨죠. 그리고 가격을 낮게 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무역 경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은 실제 지급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조건 사정의 영향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무역 경로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 금액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배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특수관계. 자, 아버지예요, 공급자가. 자, 생판 모르는 제3자가 줬으면 100원에 줄 물건은 100원에 줄 물건을 아버지는 100원 다 못 주죠. 그렇죠? 낮게 주거나 무상으로 주거나 하겠죠. 자, 이거는 완전 경쟁의 어떤 시장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공급자가 아버지야. 나는 저기 뭐라고 하죠? 뭐 물고 태어났죠.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렇죠. 조연아 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페어하지 않죠. 나 페어하죠. 그래서 완전한 경쟁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해외에 본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특수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수관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자, 페어하게 완전한 경쟁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특수관계가 있으면 실제 지급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나 조건 사정의 영향, 특수관계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정상적인 무역 경로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책정된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가격의 왜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배제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사후기속 이익은 뭔가요? 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논외, 논외입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판매라고 하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러한 판매는 정상적인 무역 경로를 통해서 완전 경쟁 조건 아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가격 결정의 시기, 장소, 수량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가격 확정하는 방법 다 넘어가시고요. 자, 25페이지 불이셀 평가 정의 나옵니다. 쭉 넘어가십시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고 말씀드렸지만 현행법 기초로 해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까트 및 WTO 평가 협정 나오는데요. WTO 평가 협정은 내용을 조금 아셔야 돼요.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앞에 부분 내용들은 다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까트 및 WTO 평가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WTO 평가 협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시험 범위예요. 그렇죠? WTO 평가 협정은 시험 범위인데 가트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물론 가트에서 WTO로 넘어왔기 때문에 똑같은 게 똑같은 걸로 뭐 도찐개찐 말씀하실 수 있지만 비교하는 문제 같은 거 절대 시험에 나올 수 없어요. 쫙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여기 WTO 평가 협약에서는 여러분들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뒷부분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십시오. 자, 42페이지 평가 협약의 운영 체계 나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WTO 평가 협약의 운영 체계 나오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다 넘어가십시오. 다 넘어가셔도 좋은데 그것만 좀 볼까요? 어떤 거냐면 44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기술위원회의 결정과 그 형식, 뭐 개설, 권고의견, 예해, 해설, 사례연구, 연구 나와 있는데요. 개론적인 내용이라서 조금만 더 끝낼게요. 좀 지겨우시더라도 11시에 끝나거나 하진 않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1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WTO 평가 협정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책 한 권을 따로 사서 공부를 해야 되냐 고민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일반 서설이 있고요. 그리고 본문 있고, 주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부속서가 있습니다. 여기 부속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목차로 보고 계시는 예해, 권고 의견,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데 사례 연구, 연구, 뭐 쭉쭉쭉 나와요. 6개인가 있을 텐데. 자, 부속서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협정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성은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 서설하고 본문하고 주에는요, 여기까지가 WTO 평가협약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부속서들이에요. 그러니까 평가협정에 대한 범위는 일반 서설, 본문, 주에까지가 평가협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구분하냐면요. 협약은 관세법과 순위가 동의합니다. 관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요. 법률입니다. 법률. 그러니까 일반 서설, 본문, 주에까지가 법률로서 효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관세법하고 붙으면 순위가 대등하다라는 거예요.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해, 권고 의견, 사례 연구, 연구, 여기 분량 진짜 많아요. 자, 책 한 권이 400페이지라고 하면 일반 서설, 본문, 주에는 5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50페이지가 다 부속서예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일반 서설, 본문, 주에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 관세평가 시험이 일반 서설, 본문, 주에까지가 시험범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출제자 입장에서는 여기보다는 여기에 상대적으로 주안점을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일반 서설, 본문, 주의 내용은 이미 관세법 여러분들 30조부터 35조까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내용이 여기에 있는 협약에 있는 내용과 관세법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부속서 같은 내용들은 법률은 비록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자, 세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걔네 입장에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은 아니지만 걔네 입장에서는 따라야 될 지침이죠. 그렇죠. 지침이기 때문에 효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출제자도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지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냐 없냐를 지금 얘기하고 싶다라기보다는 효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법률의 범위는 일반 서설, 본문, 주에까지가 법률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부속서들은 법률의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가산요소 중에 수수료를 과세하게 돼 있죠. 법정 가산요소 중에 수수료를 과세하게 돼 있는데요. 구매 수수료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관세법을 배우시죠? 1차에서. 그거 대충 배우시지 않나요? 구매 수수료를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거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매 수수료를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는데요. 거기 가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 아디다스라고 아시죠?
아디다스가 구매 수수료를 가지고 서울세관에서 과세를 받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외 규정에 의하면 과세가 맞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디다스가 불복을 제기했는데 심판 청구까지 집니다. 소송 가서 이겨버려요. 자, 예외에 의하면 과세예요. 예외에 의하면 과세인데 우리나라 법원이 비과세로 결정해버렸어요. 뭔가 좀 안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물려와요. 관세청 입장에서는 예외가 상치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법원 입장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청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너는 그럼 너대로 법률이 아니니까 비과세라고 해라. 나는 계속 과세하겠다. 계속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실제로. 자,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매 수수료에 대한 과세 비과세 요건. 구매 수수료가 과세냐 비과세냐를 따지려면 구매 대리인의 역할을 보고 과세냐 비과세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 구매 대리인이 구매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구매 수수료라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구매 대리인의 역할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구매 대리인이라고 하는 효과가 부정돼 버립니다. 프린시펄이라고 하는 수요자 본인이 돼 버려요. 여기까지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세를 그래서 해버렸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구매 수수료하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 시험 문제에 주어졌을 때는 비과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된다. 그렇죠? 배우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예해, 권고 의견, 사례 연구, 연구와 같이 WCU에서 각 유권 해석을 내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재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다 넘어가세요. 다 넘어가시고 뭐 패널 절차, 집행 절차 다 넘어가세요. 48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과거와 현재가 나오는데 전부 다 넘어가십시오.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가 현행법입니다. 딱 그 관세청 공고가 뜨는 날 있죠? 그때 당시 시행법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과거 법률에 어떤 기초한 비교 문제 같은 것들은 내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진짜 강의한 내용 하나도 없는데 앞의 내용은 여러분들 어차피 뒤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될 거고요. 유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기본 원칙 가서 설명하면서 다시 보시기에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1장 쪽은 그냥 여기 1편에 있는 부분은 다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따로 공부할 일이 있으시면 그때 한 번쯤 연역 그런 거 다 빼고 조금 그러니까 그 결론을 쓰기 좋다고 한 아까 기본 원칙 관련된 내용 있죠? 액추얼 가격을 써야 된다. 그 부분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읽어만 보세요. 뭘 암기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거기를 괜히 또 목차해가지고 일반 원칙에 1번 뭐 액추얼 밸류가 있어야 된다 2번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론에만 그냥 여러분들 맞다. 이걸 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 50점짜리 쓰시는데 간혹 결론을 안 내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자, 1번 서론이죠. 그 다음에 2번에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3번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 쓰다가 결론 안 쓰고 그냥 끝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결론이 없으면 그거는 답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보다 결론이 당연히 배점이 높습니다. 뭔 얘기라도 직거로 넣으면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결론을 써주셔야 됩니다. 10점짜리는 그럴 필요 없지만 50점짜리에서 결론 안 쓰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꼭 써주시고요. 그래서 그 결론을 쓰실 때 앞에서 이미 과세가격 결정 방법, 과세가격 얼마다 썼잖아요. 결론 가면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때 쓰기 가장 좋은 게 앞에 말씀드린 실제 가격, 액추얼 밸류를 써야 된다. 거래가격 원칙, 합리적이어야 되고, 획일적이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쓰는 정도에 참조할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진도가 늦었는데요. 하도 혼자 많이 떠들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일반 원칙이랑 과세와 결정 방법 들어가서 내일 기본 원칙이랑 수출 판매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아, 진짜 피곤하다. 뭐 그런 거 말고 질문 없으세요? 질문 가지고 또 한 30분 떠들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 계속 매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관세청에서. 네. 나중에 다시 또 아디다스처럼 소송하면 네. 되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까지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과세하고 열심히 심판원 갔다가 열심히 법원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렬한 반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상권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동이죠. 사실 앞에 아까 제가 기본 원칙이라고 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들 독립되어 있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세관당국은 독립되어 있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별 내용이 아니에요. 상권분립의 원칙이라고 아시죠?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으면 행정이 뭔 짓을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아니라고 하면 받아줘야지 상권분립이죠. 그런데 사법부에서 좀 그러니까 제 강의를 은근히 세관 공무원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기네가 알고 있는 법률도 아닌 하나의 가이드라인, 원칙이 깨졌다라는 이유 하나로 대법원 결정을 수용 못하고 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시정이 될 거라고 보지만 그만큼 여파가 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디다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디다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매 대리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에이전트 아시죠? 물건 수입하는데 내가 해외에서 공급하는 놈을 잘 몰라. 그래서 해외 공급자를 찾아줘. 공급자 물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폰을 갖고 오고 싶은데 아이폰을 해외에서 누가 파는지 공급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공급자를 잘 알고 있는 애한테 돈 조금 주고, 야, 제일 내고를 잘 해가지고 제일 좋은 공급자를 나한테 한번 추천해봐. 그게 구매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간혹 구매 대리인이 돈을 먼저 주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되니까 아이폰을 돈을 먼저 주고 사놨다가 이 물건을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아이폰을 사려고 대리인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 직접 물건을 주는 거죠. 그럼 자기가 중간에 마진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런 경우는 구매 대리인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구매 대리인으로 안 보면 구매 수수료가 아닙니다. 구매 수수료가 아니면 과세입니다. 구매 수수료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대금 결제를 먼저 한 경우는 우리 WTO 평가협정 예엔지 하여튼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매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서 구매 대리인의 공급 범위를 초과해서 대금을 먼저 준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구매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박아놨으니까 그 내용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과세라고 때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판결 갔더니 비과세로 나와버렸다니까요. 왜? 법원은 그럼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돈을 비록 설령 주더라도 걔는 구매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실제상으로 봤을 때, 거래상으로 봤을 때 돈을 먼저 주긴 했지만 얘는 구매 대리인의 역할이 맞다라는 겁니다. 공급자 실제 물색하려고 컨택했고 공급자 물색을 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법원에서는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공부 제일 많이 된 걸로 추정되시는 선생님, 반드시 저기 2달 강의를 들으시고 7월달에 꼭 시험 보러 가세요. 4교시까지 마무리 지으시고. 알겠습니다. 질문 못하러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일찍 나오셔야 돼서 12시간 지나면 저하고 다시 맛보고 계셔야 되는데 내일은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